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반도체 주식 매도세로 시장이 눌렸지만 해외 시장은 미국 CPI가 꺾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폭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콜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한 기관들 어쩌을까나 싶네요. 옵션 만기주를 하루 앞둔 시장, 트레이더의 해석과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개장 초에 삼성전자를 갭으로 거의 마이너스 2%를 밀어버리면서 현물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출발했지만 선물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장 초에는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현 선물 동반 매도를 하면서 당월물 풋옵션 감마가 살아났고 감마 해지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325선에 눌러붙게 되었습니다. 개장 후 1시간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이 8,000개가 가까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을 틀어막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이 신규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장 초의 현물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당일 현물 매매 동향은 매도라고 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하루 종일 325선에서 껌딱지를 친 증시는 장중에 롱 진입한 쪽에서 오후 2시 30분 들어서 손절매를 하면서 언더슈팅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그때를 노려서 선물 매도본을 일부 걷어냈죠. 그리고 장중에 기본적으로 인덱스 현물 매수는 계속 들어왔어요. 개인 또한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풋옵션을 이익 실현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일종의 어떤 이벤트를 앞둔 것 치고는 좀 평이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에 투자자들은 수요일 밤에 있을 CPI를 대비해서 시장이 눌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럴 때는 당월물 옵션 매매 동향 대신에 차월물 옵션 매매 동향을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역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콜 클래스의 미결 증가보다는 풋 클래스의 미결이 고르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지 추세 하락이 출발지는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지금 시황을 작성하는 지금은 시장이 폭등해서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장중에는 캐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를 점검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월물 옵션 테이블을 보면 지수 하락으로 하루 만에 콜옵션 327에 대량의 매도 미결제가 쌓였어요. 기관이 델타 헤지 차원에서 콜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하면서 개인이 콜옵션 매수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줬죠. 하지만 기관들은 당월물 풋옵션은 사실상 거래를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오늘은 콜옵션이 거래량이 풋옵션이 거래량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즉 감마가 내일 하루 더 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풋옵션 방향으로요. 그러면 기관들의 해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당월물 풋옵션은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차월물로는 뭘 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9월물 보면 기관들은 풋옵션을 고르게 매도를 해서 상방 해지를 합니다. 당월물로는 콜매도, 차월물로는 풋매도를 해서 양매도는 양매도인데 차라리 올라가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동안의 기관들이 풋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요지는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당월물 거래 대신에 차월물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당월물은 그냥 외가격 매수를 버릴 만큼만 하는 것도 있고 기관들처럼 당월물은 특정 클래스에서만 거래를 하고 차월물은 또 특정 클래스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양매도 전략.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콜옵션을 적게 매도하고 풋옵션은 대량 매도했죠. 그리고 당월물로만 콜옵션 매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월물 간 분리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여하튼 만기주에는 오버나잇을 하면서 옵션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야간 옵션에서는 콜 327이 저점 대비 3더블이 났어요. 아마 목요일 개장 후에 콜 옵션이 강력한 커버링이 불보듯 뻔한데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환매 쇼를 벌일지 궁금하네요. 현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 1,700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인덱스 바스켓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여하튼 CPI 때문에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도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이익을 고정하겠다는 의미에서 선물 매도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자근자근 오를 때는 같이 상방을 따라붙는다는 것에 용기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 이 포모성 랠리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는 포모니까 여기서는 뭐 숏을 잡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매수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바로 꺾이질 않습니다. 이번 8월물 옵션이 특징이 이 끝까지 양매도인 상황에서 결국 목요일에 콜옵션 간말을 크게 살리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현물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즉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선물 매도분을 걷어내면서 환매수를 하면서 선물 미결은 줄이고 현물을 특히 종가의 현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하나의 꼭지를 형성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 오늘 같은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의 10분간의 눌림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큰 음봉을 만들면서 사실상 이 종가 저가로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지수는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은 급등 전환됐죠. 그래서 사실상 종가 고가의 흐름으로 마감됐어요. 시장이 상승을 유도한 또 다른 뉴스로는 러시아가 드루즈바 소유관을 가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전일 유럽 증시를 눌렀던 이슈가 이 유가 관련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잘 마감됐지만 유가는 또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어요. 이 현재 가격대가 유가의 장기 전망을 하기가 애매한 구간이죠. 유럽 세션에서 송유관 가동 재개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세션 들어서 텍사스 기름은 다시 87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유 재고 발표 있었죠. 원유 재고가 무려 545만 배럴 증가로 나왔어요. 정상적이라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충분한 눌림이 있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감대는 92달러를 넘기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솔린은 나흘 연속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은 거의 슈팅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원유와 달리 가솔린은 재고가 급감하였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구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 CPI가 유럽 세션에서 발표됐기에 이 CPI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드디어 물가지수가 MOM으로 0%가 나왔어요. 그리고 YOY로도 8.5%가 나오면서 꺾였다 이런 인식이 좀 퍼졌어요. 코어 CPI 또한 MOM으로 0.3% 증가, 또 YOY로 5.9%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 반응을 보면 증시가 당연히 슈팅을 했고 통화시장에서는 달러가 강하게 풀어지면서 엔화가 1등, 그리고 2등은 오지달러 상승, 그리고 유로화와 기타 통화들이 이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 사실 약간 찝찝한 부분이에요. 저는 엔화가 1등으로 상승한 것이 문제고 차라리 유로화나 오지달러 이런 것들이 상승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걱정이 될 요소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멤버십 게시판 통해서 따로 얘기하거나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는 단기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기물은 의외로 초반에만 튀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밀렸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상품시장에서는 골드와 구리가 초반에 강하게 튀었다가 골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달러가 부러졌는데 엔화가 제일 셌다는 거, 이게 좀 찝찝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기 채권이 못 올라왔다는 것, 이것도인데, 자, 장기 채권이 못 오른 거는 골드가 윗꼬리를 달고 밀렸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가가 잡혔다고 하면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골드나 장기 채권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엔화가 강세다? 이것도 사실 안 맞는 부분이군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직은 그 어떤 숏스퀴즈 장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증시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증시 보면 우리와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일봉상 자근자근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분기 들어서 계속 이제 변동성을 죽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오르는 것,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른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른다. 이거는 진짜 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그런데 나올 재료 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하락?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 PC를 봐야 된다. 그리고 논판 봐야 된다. 근데 그런데도 증시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젠 CPI를 봐야 된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이제 인덱스 아웃퍼폼 하려면 일단 닥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르는 것은 저는 포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포모라고 해서 바로 숏을 쳐야 되냐? 아니죠. 자, 그건 좀 이따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또 눌렸지만 유럽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13,0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했어요. 이후 CPI 발표와 함께 아주 강한 슈팅을 주면서 순식간에 최근 들어 기록한 고가권으로 상승해버렸습니다. 특히 S&P랑 러셀은 지난 5월이 고점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오히려 숏을 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물론 숏에 미리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잔뜩 물려있는 거고요. 초반이 숏 커버링이 30분 정도 나온 상황에서 시장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자 일순간 13,250선을 깨기도 했는데 변동성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자 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종가에 장중에 들어왔던 매도세들마저 다 숏 커버하면서 장마감 한 10분 남겨놓고는 13,408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개별 종목을 보면 4거래일 연속 눌렸던 테슬라가 3% 넘게 상승했고요. 또 어제 많이 눌렸던 반도체 주식들 또한 3%대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숏이 많이 쌓여있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즈 얘는 5.62% 상승해서 아주 강력한 커버링이 나왔죠. 금융주들 또한 강력한 슈팅을 줬는데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한 양봉이 나온 정도, 이 정도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한 달도 안 돼서 30%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아주 강력한 숏 스퀴즈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격을 38% 인상한다 이런 이유로 11%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 또한 숏 스퀴즈라고 봐요. 다만 기름 주식은 오늘 얼마 못 올랐는데 이 전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름 주식이 좀 오른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쉬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로빈후드나 파페치 같은 거 이거 전일이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고요.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주식들도 다시 살아나는 등 시장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변동성을 보면 드디어 빅스가 19.74포인트로 20포인트를 하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S&P 변동성인 빅스, 그리고 VXN, 그러니까 나스닥 변동성, 그리고 유로스탁스의 변동성인 V2X의 비교예요. 이 아쉽게도 이젠 YTD로는 이게 다 플러스 상태예요. 아직 이 0을 깨지 못했죠. 0을 깨야 되는데 시장에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S&P 지수랑 스탁스 지수거든요. 얘는 아직 YTD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빅스가 YTD로 마이너스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빅스라는 게 바닥 지지기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 올해 기록한 바닥을 거의 다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만들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려갈 것으로 봐요. YTD 마이너스로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즉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급락이 없다라는 기존 의견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바로 매도가 나오는 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빅스가 이제 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지수 매매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다행히 상품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선물은 야간 시장에서 3포인트가 상승했죠. 콜옵션 327은 저점 대비 3더블이 나버렸어요. 330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4더블이 나는데요. 기관이 콜옵션을 환매를 해서 손실을 메울지 아니면 반대편 클래스의 풋옵션을 후드려 패서 손실을 메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초반에는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때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고 숏 커버가 마치고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중심값을 어디에서 형성한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중심값을 327선에서 형성하게 된다면 이번 8월물은 진짜 끝까지 양매도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선에서 만약에 327 정도에서 시가 출발이 나온다 그러면 양쪽으로 프리미엄이 한 1포인트씩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매도장 327 풋옵션 그쪽을 두들겨 패서 결국에 변동성 매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328선에서 중심이 형성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종가가 3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콜옵션 327은 결제를 해주지만 330 콜옵션은 본전이 되거나 꽝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327 풋옵션을 처음에 매도를 들어갔다가 그 위로 롤링업을 해서 330 풋옵션도 쫙 매도를 해서 그렇게 양매도장을 만들겠죠. 근데 역시 양매도예요.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시가 갭 상승 이후 바로 매도가 쏟아지면서 다시 325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오후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327 콜옵션도 잘하면 꽝이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양매도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 일방적 하락은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지금 327과 330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과연 기관들이 환매를 어느 정도 할지, 아니면 환매를 한 대신 반대편 클래스의 옵션들, 풋옵션들을 매도를 해서 그 변동성 매도로 마감 지을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기존 롱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요. 장중 눌림이 클 경우에만 9월물 풋옵션 매도를 더 늘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8월물이 롱 포지션은 지난주에 다 뜯어내서 지금은 선물 매수 10개 소량이 9월물 양매도가 있는 정도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포모 랠리가 나온다, 아니면 시장이 꺾이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냥 풀매도 조심스럽게 더 늘리고 다음 주에는 상황을 봐서 델타를 숏으로 돌릴지 그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홀딩 중이고요. 골드가 단기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기름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고민하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 바닥에서 박스 장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기름이 주봉상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지를 일단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레버리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없다고 해서 포지션을 가득 싣는다면 어이없는 흔들림에 스탑로스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역추세를 하는 것이 돈이 됩니다. 이 점 감안해서 소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